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알고 계셨죠? 하루에 8잔 2리터 이상 마시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환자분들께 권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저는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상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오히려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물 마시는 습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자주 깨는 것을 해결하려고 비싼 보조제를 사고 계십니다. 방광에 좋다는 건강식품, 수면에 좋다는 영양제. 대한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면 관련 건강식품에 쓰는 비용이 연간 평균 48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허공에 날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실천해온 습관들 중 일부가 오히려 밤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28년간 야간형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고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자리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고 비싼 영양제까지 챙겨 드시는데 왜 밤마다 여전히 두세 번씩 깨는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물 8잔이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 둘째, 잠들기 전 화장실 습관이 어떻게 방광을 망가뜨리는지. 셋째, 수십만 원짜리 보조제가 왜 효과가 없는지. 넷째, 숨어있는 진짜 원인들은 무엇인지. 다섯째, 돈 한 푼 안 들이고 2주 만에 개선하는 방법.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계신 곳과 시간을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 알 수 있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영상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에 물 8잔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상식. 이 말은 1945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권고안에는 이런 문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수분의 대부분은 음식에서 섭취된다. 즉, 물을 따로 2리터 마시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에 포함된 수분까지 합쳐서 하루에 필요한 양이 2리터 정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면서 물만 2리터 마시라는 잘못된 상식이 퍼졌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빠르게 수분을 처리하고 호르몬 분비도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40세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20% 이상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처리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호르몬 덕분에 8시간을 자도 소변이 마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 65세 이상 야간형 환자의 73%가 이 호르몬 분비 저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 속도는 느린데 들어오는 양은 많습니다. 낮에 마신 물이 밤까지 천천히 소변으로 바뀌면서 계속 방광을 채웁니다. 특히 오후에 마신 물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소변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물 2리터 이상을 철저하게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0ml, 점심 전에 500ml, 저녁에도 500ml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전립선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검사를 해봤지만 전립선은 나이에 비해 상태가 좋았습니다. 방광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2리터 반 정도요. 건강을 위해서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2주 동안만 물 섭취를 조절해 보자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에 물 마시는 것은 유지하되 양을 300ml로 줄였습니다. 점심까지는 갈증이 날 때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오후 4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했습니다. 물론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더 마시는 것은 피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눈이 동그래져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될 줄 몰랐어요. 밤에 한 번만 깨요. 그것도 어떤 날은 안 깨기도 해요.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분 섭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탈수는 분명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타이밍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70%를 오후 4시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총량도 신장 기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하루 1.2에서 1.5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2리터 이상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습관. 혹시 몰라서 안심하려고 미리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이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광은 일종의 근육 주머니입니다. 소변을 담아 두었다가 적당히 찼을 때 비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광은 약 300에서 400ml 정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차야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화장실에 가야 해요. 그런데 매번 50ml, 100ml만 차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은 이 적은 양을 정상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습관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방광의 기능적 용적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방광이 작아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소변이 별로 없는데도 마려운 느낌이 자주 옵니다. 자, 특히 밤에는 이 느낌이 더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는 감각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신호도 밤에는 잠을 깨울 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2번 다녀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질 전, 두 번째는 이불에 눕기 직전. 그래도 밤에 2~3번은 꼭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소변은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마려웠지? 이분은 항상 이렇게 의아해 하셨습니다. 저는 방광일지를 쓰도록 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변을 볼 때마다 시간과 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낮에도 평균 80ml에서 120ml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더 적어서 50ml에서 80ml 수준이었습니다. 방광 용적이 심하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방광 훈련을 권유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바로 가지 말고 5분만 참아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방광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는 10분, 2주 후에는 15분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훈련하면 방광 용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잠들기 전에 혹시 몰라서 다녀오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진짜 마려울 때만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이겨내야 방광이 회복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방광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여성분은 한 달 반 정도 훈련 후에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방광을 너무 못 믿었구나. 그랬더니 방광도 나를 못 믿게 된 거구나.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방광과 뇌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야간요 치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을 해결하려고 건강식품을 사고 계신 분들, 그 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곳에 쓰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중에는 방광 건강에 좋다는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크랜베리 추출물, 호박씨 오일, 소팔메토, 수면에 좋다는 멜라토닌, 마그네슘, 각종 허브 제품,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대한소비자원이 2023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야간요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62%가 관련 건강식품을 하나 이상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평균 지출 금액은 월 4만 원, 연간으로 치면은 48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실제로 효과를 봤다고 답한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야간요의 원인이 영양소 부족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변화,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 방광 과민증 이런 것들은 보조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도 잘못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강조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구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 어떤 조건에서 진행되었는지, 위약 대조군과 비교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20명에서 30명의 소규모 연구이거나 대조군 없이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는 과학적 근거가 약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세 남성분이셨는데 2년 동안 월 8만 원어치 보조제를 드셨습니다. 방광에 좋다는 제품 3가지와 수면에 좋다는 제품 2가지, 총 5가지를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2년이면 거의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밤에 깨는 횟수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제가 보조제 이야기를 물었을 때 약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계속 먹고 있어요. 끊으면 더 나빠질까 봐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이 많습니다. 지금 끊으면 그동안 쌓아온 효과가 사라진다. 하지만 애초에 효과가 없었다면 끊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분께 일단 보조제를 모두 끊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수분 섭취 조절과 방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보조제 끊어도 똑같아요. 오히려 습관 바꾸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2년 동안 200만 원 쓴 게 허탈하네요. 물론 모든 보조제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특정 영양소 결핍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 결핍은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먼저 혈액 검사로 확인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보충해야 합니다. 무작정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사먹는 것은 돈 낭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보조제를 사기 전에 먼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세요. 수분 섭취 타이밍 조절, 방광 훈련, 저녁 습관 개선, 이것들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야간요의 가장 흔한 원인을 직접 해결합니다. 보조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해본 후에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을 수 있는 숨은 원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요는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의 곳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숨은 원인은 발과 다리입니다. 네, 발과 다리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로 내려갑니다. 발목이 붓거나 종아리가 무거운 느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밤에 눕게 되면 이 수분이 다시 순환을 시작합니다. 중력에 영향이 없어지면서 다리에 모여있던 수분이 혈관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그리고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신장은 이 수분을 소변으로 만들어 방광으로 보냅니다. 바로 이때 방광이 차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대한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지 부종이 있는 노인의 야간요 빈도가 2.4배 높았습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후에 30분 정도 다리를 올리고 눕는 것입니다. 소파에 누워서 발 밑에 쿠션을 높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전에 다리의 수분이 먼저 순환됩니다. 그래서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은 원인은
방 온도입니다. 너무 추운 방에서 자면 야간뇨가 늘어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추우면 몸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같은 양의 혈액도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신장이 이 압력을 낮추려고 더 많은 소변을 만듭니다. 둘째, 추우면 방광 자체가 민감해집니다. 방광 근육이 차가워지면 더 쉽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이 강해집니다. 수면의학회 권고에 따르면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온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방 온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숨은 원인은 숨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안 마시니까 카페인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 들어 있습니다. 녹차, 홍차는 물론이고 콜라, 에너지 음료,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통약이나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소변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에서 6시간입니다. 이 말은 오후 4시에 마신 녹차의 카페인이 밤 10시에도 절반은 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카페인 대사가 더 느려져서 오후에 마신 카페인이 새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10시간 규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10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낮 1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처음에는 까다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숨은 원인은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코를 크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야간뇨의 원인이 수면무호흡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밤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열심히 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트륨 이뇨펩타이드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게 소변을 더 만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대한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68%가 야간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면무호흡을 치료하면 야간뇨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코골이가 심하시거나 배우자가 숨이 멈추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2주 안에 야간뇨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실천 가능한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세요. 하루에 필요한 수분의 70%를 오후 4시 전에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점심 전에 물 한 잔, 점심 후에 물 한 잔, 오후 3시쯤에 마지막으로 물 한 잔, 저녁 식사 때는 반 잔 정도만,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갈증이 나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하세요. 둘째, 혹시 몰라서 화장실 가는 습관을 끊으세요. 진짜 마려울 때만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시겠지만 방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에 소변이 마려우면 5분만 참아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10분으로 늘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방광 용적이 다시 늘어납니다. 셋째, 오후에 다리를 올리고 30분 쉬세요. 소파에 누워서 발 밑에 쿠션을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모인 수분이 미리 순환됩니다. 밤에 갑자기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이 잘 붓거나 다리가 무거우신 분들은 꼭 해보세요. 넷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추우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소변이 늘어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이불을 두껍게 덮는 것보다 방 자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카페인 10시간 규칙을 지키세요. 잠자리에 들기 10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도 포함입니다. 복용 중인 약에 카페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이 5가지를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 3일에서 쌓일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2주가 지나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3일은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꿔보세요.
그 다음 3일은 화장실 습관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2주를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이나 방광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골이가 심하시다면 수면 클리닉도 고려해 보세요. 수면 무호흡이 야간뇨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상식.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후 사시 전에 하루 수분의 70%를 마시세요. 둘째, 잠들기 전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습관. 이것이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마려울 때만 가세요. 방광을 믿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비싼 보조제에 돈을 쓰기 전에 먼저 무료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교정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야간뇨는 습관을 바꾸면 좋아집니다. 넷째, 다리 부종, 방 온도, 숨은 카페인, 수면 무호흡 이런 숨은 원인들을 확인해 보세요. 방광과 전립선만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째,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비싼 보조제보다 확실합니다. 저는 오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해온 일들 중 일부가 오히려 밤을 망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2주 후에 달라진 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건강 상식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잡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갑자기 야간뇨가 심해졌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일반적인 야간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줄이고, 혹시 몰라서 가는 화장실도 참아보시고, 방 온도도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